네,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연합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잖아요. 연합주의는요, 아리스토텔레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거지. 혹시라도 연합주의라는 말을 보고 손다이크를 떠올리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손다이크는 연결주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유사성의 법칙이 제일 앞에 나와 있죠? 예. 유사성의 법칙은 손다이크가 주장한 법칙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합주의와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래 놓고 유사성의 법칙을 제일 앞에다가 이렇게 딱 꺼내놓은 거를 보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연합주의에도 근접성과 빈도와 뭐 유사성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대비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개념은 손다이크 거랑은 좀 다릅니다. 물론 손다이크가 연합주의에서 개념을 좀 가지고 와서 다윈의 어떤 진화론을 섞어서 어떤 과학적인 어떤 개념을 또 섞어서 자기만의 이 연결주의, 커넥티시즘을 만든 것도 있지만 연합주의와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제가 블로그에다가 써놓은 자료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연합주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된 거 보이시죠? 자, 얘들도 이런 근접성이니 빈도니 유사성이니 대비성이니 이런 개념을 설명은 했어요. 지금 문제지에 보시면 유사성의 법칙, 대비의 법칙, 인접의 법칙, 빈도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예, 다 연합주의에 있는 말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답은 5번 내성의 법칙이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지금 여기 보면 유사성 한 개념에 대해 다른 생각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생각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연합주의 거잖아요. 손다이크의 유사성의 법칙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연합주의에서 말하는 이 유사성은요. 지금 여기다 한번 볼까요? 예. 어떤 물체들이 유사해 보일 때 한 물체에 대한 생각과 감각이 동시에 인식되었던 다른 물체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거예요. 사과. 뭐 떠오르세요? 바나나. 그 다음에 딸기. 등등등. 그렇죠? 한 물체에 대한 생각이 얘 과일이잖아요. 사과하면 바나나, 바나나하면 딸기. 예, 이렇게 오는 겁니다. 대비성은요. 그 반대예요. 밤 하면은 낮이 떠오르고 여성 하면 남성이 떠오르고 정반대되는 게 떠오르는 거. 이런 게 이제 연합주의에서 말하는 연합입니다. 연합. 근접성은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뭔가 같이 있을 때 덩달아 떠오르는 거예요. 뭐 병원 하면은 어떤 거? 아픔, 죽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빈도는요. 자주 동시에 일어나는 걸 자주 경험하면 강하게 연합이 된다. 사건들이 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손다이크가 주장한 유사성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기존에 경험한 것 때문에 새로 어떤 게 와도 그 유사성에 의해서 유추해서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손다이크 거고요. 연합주의는 굉장히 단순하죠. 개념이. 이 연합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존 로크의 백지설입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21번 문제부터 자세히 보면요. 자, 21번의 답은 일단 5번 내성의 법칙이고요. 내성의 법칙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성의 법칙은 여기 생태학에서 나온 거예요. 생태학자인 빅터 셸퍼드가 한 얘기이고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기린이 북극에서 살 수 없고 북극에서 태어나야 되는 북극곰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고유한 환경 요인이 있어서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내성의 법칙이고요. 내성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내성법은 누구 거요? 분트 거였죠. 말 그대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내성법이고요. 실험심리학자인 분트의 이론이었습니다. 21번 문제는 간단해 보이지만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손다이크하고도 헷갈릴 수 있고 분트하고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때 뭐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더라도 이 개념들을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손다이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면요. 자,
손다이크도요, 이 무슨 법칙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이유는 폐기한 법칙이 있어요. 수정한 법칙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것도 있어요. 1930년이 이 손다이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을 것 같은 게 있어요. 어떤 법칙이 어떤 이유로 해서 폐기되거나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는지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주 많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좀 비슷한 결이긴 하지만 유사성의 법칙이 연합주의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봐두시고, 손다이크 하면은 가장 중요한 말이 이 시행착오설이거든요. 시행착오설 이론. 손다이크의 이론이 무엇이냐? 시행착오 이론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손다이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배고픈 고양이를 쉽게 열리는, 조금 머리를 쓰긴 해야 되겠지만 쉽게 열리는 상자 안에 가둬놓고 빠져나오게 했습니다. 이 동물 학대범들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그죠? 자, 그랬는데 보니까 요런 법칙들에 의해서 얘네가 나오더라,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면요, 일단 손다이크는 뭐다? 자, 결합이론이다. 이거 연합주의라고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 연결주의 결합이론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손다이크의 아주 대표적인 법칙 세 가지가 이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그리고 준비성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에 얘는 수정이 되고요, 얘는 폐기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보면 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고 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걸 계속되려고 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반응이 없어지더라 하는 게 처음에 1930년 이전에 손다이크가 처음으로 주장한 거였는데, 얘만 남고 얘가 없어집니다. 얘가 수정됩니다. 하나는 남고 하나는 사라졌으니까 수정된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연습의 법칙은 자주 하면 결합이 강화되고 적게 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 아니더라 하는 거죠. 연습의 법칙은 없어졌고, 준비성의 법칙은 준비가 돼 있으면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새가 더 먹이를 많이 먹는 법이죠. 그쵸? 그리고 뭐 중다 반응의 법칙, 이거는 말 그대로 시행착오인데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멀티플 리스폰스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더라 하는 거죠. 고양이가 위로도 나오려고 그러고 밑으로도 나오려고 그러고 푸시려고도 해보고 굴러도 보고 이러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손다이크가 이제 고양이들을 상자에 집어넣어 봤더니 다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더라. 유기체의 모든 고양이가 동일한 학습을 보이지 않더라. 왜? 태도 때문에. 나이 든 고양이랑 뚱뚱한 고양이는 상자에서 나오려는 시도조차 안 하더라. 무기력하더라. 태도의 차이가 있더라. 그게 태도의 법칙이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더라 하는 게 시행착오설 중다 반응의 법칙이고요. 그리고 한 자극에서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완전하면 또 새로운 장면을 다른 자극에서도 그거부터 써보더라, 효과가 있는 방법부터 한번 써보더라 하는 거이고요. 자, 그리고 유사성의 법칙. 이전에 경험한 거에서 유추를 통해서 그 방법을 다시 사용해 보더라 하는 게 유사성의 법칙이고요. 요소성 우월의 법칙은 우월한 요소를 골라서 여러 가지 작은 요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월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요소를 나름대로 선택해서 반응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요소의 우월성 법칙입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 1930년대 이후로 연습의 법칙은 없애버렸고 효과의 법칙은 수정했고, 새롭게 소속성과 효과의 파급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라는 거, 새롭게 추가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서요, 다음 영상에서 아마도 문제를 또 풀면서 손다이크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22번에 또 학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중 학습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2, 3, 5번은 전부 다 학습인데 4번 보세요.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과 무관하다? 아니죠.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서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23번 학습의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번 보세요. 습득과 저장과 인출은 우리 저기 위에 4번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 중복되고 상호작용한다고 했어요. 지금 5번은 완전히 반대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자, 2번에 오타가 나 있네요. 습득 단계에서 특정 작업과 반응 간의가 아니라 반응 간의 반응 간 연합이 발달된다. 제가 아무래도 학습심리학 공부하면서 정신줄을 놓은 티가 너무 심하게 놓네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거 하고 계십니다. 다들 힘내세요. 23번에 일단 5번. 예, 습득 저장 인출은 별개의 세 가지가 아니라 단일 현상의 측면들로 서로 중복되면서 상호작용한다 이고요. 자, 24번 기억나시나요? 제가 영어로 상담도 하고 이게 술 한잔하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 되더라. 영어 발음도 너무 좋아지더라.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네, 조금 과장 보태서 진짜입니다. 근데 제가 술 마시고 공부가 너무 잘 돼요. 술 마시고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면 진짜 시험 볼 때 그 공부한 내용을 발현할 때 또 영어를 쓸 때에도 술을 마셔야만 그때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명요고를 네, 그런 말입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감입하고 싶지 않나요? 네, 이게 상태 의존 학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학습이 처음 일어났던 자극 장면과 유사한 자극 장면의 수행에 여부가 달려 있다는 거, 상태 의존 학습이었습니다. 자, 25번 보실까요? 자, 25번. 자, 고대 학습관이 아닌 것은 그랬죠. 4번 보세요. 변화와 발전 그 자체를 주요한 목적으로 보는 것은요.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의 학습관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는 되게 고대잖아요. 그쵸? 예. 이 양반들은 지식의 원천은 물리적인 환경이고요. 경험 너무너무 중시했고요. 경험. 예, 학습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산업혁명 이후니까 고대 학습관이 아니겠죠. 예, 4번이 틀렸고요. 26번에 자 기능주의에 대해서 나왔네요. 미국에서 출발하였고 자 제임스 이 이론의 창시자이고요. 윌리엄 제임스고요. 기능주의 학자 한 사람만 더 알아두면 듀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듀이 유명한 사람이죠. 네. 자 그리고 27번으로 넘어가서 27번은 저희 학습심리학 시작했던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영상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3번 강화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잠재력의 비교적 영속적인 변화라는 것은 그레고리 킴블이 제시한 학습의 정의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행동 잠재력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 외현화되는 것은 수행이죠. 4번은 수행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은 수행. 3번은 학습의 정의이고요. 정답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8번 한번 보세요. 28번. 자, 우리 파블로프의 그 개 데리고 와서 종치면서 고깃덩어리 내밀었던 실험하고 스키너의 상자 안에 생쥐를 가둬뒀던 실험하고 두 개를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고전적 조건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생각하시면서 고르셔야 됩니다. 자, 기억 보세요. 음식과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유발된다. 요거 맞죠? 일단 기억이 맞고요. 그리고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기 직전 소리나 불빛 등의 중성 자극이 일단 제시가 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개를 내밀기 전에 땡 하고 소리를 내거나 반짝하는 불빛을 보여주는 거죠.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막대를 누르는 것과 먹이를 얻는 것 사이 요거는 조작적 조건화. 그쵸? 이거 스키너 거죠? 고전적 조건화가 아닙니다. 디귿 아니고요. 자, 리을 개념을 한번 보세요. 리을. 유기체는 강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유기체는 개예요. 강화는 고기예요. 지금 종을 치고 고개를 내미는 것이 이제 실험자가 하는 거잖아요. 유기체는 강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고전적 조건화의 가장 큰 맹점이죠. 그쵸? 리을도 일단 맞는 말이고요. 고전적 조건화를 설명하는. 자, 미음. 특별한 예로 도피 조건화와 회피 조건화를 말할 수 있다.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 스키너가 이게 얌전한 실험만 한 게 아니죠. 쥐를 가둬놓고 상자에다가 전기 충격을 주는 실험도 했어요. 그때 전기 충격이 오기 전에 얘가 이걸 벗어나려고 특정하게 반응을 하더라 이거죠.
이런 거 도피 조거나 회피 조거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전적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강화가 유기체의 행동과 관련이 됩니다. 지렛대를 누르면 생쥐가 지렛대를 누르면 음식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 예, 이게 스키너와 파블로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는 말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한번 보세요. 29번에 학습심리학에 이런 것도 나온다니까요. 예, 자, 과학적 이론의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4번 한번 보세요. 이론에는 추상적인 단어가 포함됩니다. 그쵸? 예, 이론은 숫자나 단어들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포함하고요. 얘네들은 이론의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불러요. 예, 안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3번 한번 보세요. 절약의 원칙에 의해서 이론이 선정되어야 한다. 뭘 절약해? 네, 논리를 절약합니다. 희한하죠? 예. 자, 논리 절약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다시 말해서 예, 단순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가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가정을 하지 말아라. 과학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원칙이고요.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가정을 삼가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논리절약의 원칙, 절약의 원칙이고 예, 이것에 의해서 이론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단순한 거. 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요. 4번 추상적 단어를 포함하지 말라고 한 게 틀렸습니다. 29번에 4번. 자, 30번도 29번과 결이 같습니다. 자, 말은 어렵게 써놨지만 이거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학습 현상에 대해서 기술을 할 때 이론적 용어를 관찰 가능한 용어로 쓰는 거, 뭐 준거에 이르는 시행 횟수 이랬잖아요. 조작적 정의를 말하는 겁니다. 조작적 정의. 뭐 준거적 정의니, 학습적 정의니, 전환된 정의 이런 거 전부 다 말장난이에요. 이런 말은 없어요. 예. 조작적 정의와 이론적 정의가 무엇인지 여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습심리학은 과학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상식적으로 용어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1번은요. 예. 자, 모델 있잖아요. 모델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1번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는 모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잘 알려진 것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설명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모델이고요. 4번으로 넘어가서 과정을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데 모델을 사용하고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과 어떻게 같은지 그걸 보여주는 것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복잡한 현상 밑에 깔린 과정을 기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이론입니다. 모델과 이론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겠네요. 자, 31번에 3번 얘는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32번 다음 중 학습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 너무나 명확하게 이런 문제만 나와주면 정말 좋지 않겠어요? 네, 4번 보세요. 학습은 경험이나 훈련과 무관하지 않죠. 무관하게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학습은 뭐다?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데 경험이나 훈련에 의한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32번에는 4번이고요. 어쩌다가 33, 34, 35번에 답지에는 답이 제대로 나왔는데 해설지에 답이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고, 해설지에서 답을 맞추신 분은 없기를, 답지에는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해설지에 왜 번호가 경망으로 나와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33번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르시아의, 실험인데, 가르시아 효과를 설명하는 실험인데요. 이 양반은 또 이 쥐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실험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 외부적인 조건과 내부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형성할 때 외부 요인이 있고 내부 요인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실험을 한번 볼게요. 생쥐가 있어요. 생쥐가 있는데 사카린
사카린은 뭔지 아시나요? 네, 옛날에 보는 인공감미료, 이 질이 안 좋은 인공감미료, 단맛이 나는 물질을 사카린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카린 용액이라 하면요, 달콤한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쥐한테 달콤한 맛이 나는 사카린 용액을 마시게 해요. 그 다음에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X선을 쬐입니다. 아우, 쥐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얘는 이 단맛이 나는 사카린 용액을 먹으려고 할까요?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이 쥐는 이 용액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 물이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줄 알거든요. 그렇죠? 자, 혐오라는 개념이 생쥐한테 생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혐오가 생성된다라는 말은요. 특정한 행동을 기피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가르시아 효과예요. 혐오가 생성되면 특정 행동을 기피하게 된다. 자, 가르시아 효과에서 이제 혐오가 생성이 되려면요. 일단 무조건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요인이 필요한데 두 가지 요인은 둘 다 외부 요인이던가 둘 다 내부 요인이어야 해요. 하나가 외부 요인이고 하나가 내부 요인이면 혐오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예. 자,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밝고 소리가 나는 물. 물통에다가 이렇게 전구를 달면은 물이 털털털털 하면서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겠죠. 자, 밝고 소리가 나는 물을 쥐한테 먹이고 불빛이 번쩍하는 순간 전기 충전을 파치식 하고 줘요. 자, 또 그렇게 밝고 소리가 나는 물을 똘똘똘똘 마시게 하고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강한 X선을 처치해요. 네. 자, 어느 게 더 이후에 반응을 밝고 소리 나는 물을 제시했을 때 회피 행동을 보일까요? 이 특정 행동을 기피하게 되는 혐오 행동을 보일까요? 네. 밝고 소리가 나는 물을 먹고 불빛이 번쩍하는 전기 충격. 밝고 소리가 나는 물을 먹고 메스꺼움이 일어나는 강한 X선을 처치한다. 네. 어느 걸 것 같으세요? 혐오는 기억에서 형성이 됩니다. 기억에서. 자, 왜? 밝고 소리가 나는 물과 불빛 둘 다 외부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귿하고 리을 볼게요. 달콤한 사카린 용액을 마신 후에 불빛이 번쩍하는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카린 용액을 먹인 다음에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강한 X선을 처치합니다. 자, 어떤 것이 혐오가 형성이 되었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리을이 형성이 됩니다. 리을이. 자, 이상한 효과음이 들어갔죠? 네, 제가 핸드폰을 꺼놨는데 이상한 알림음이 왔어요. 보니까 저희 아들 학교에서 온 알림음이네요. 학교에서 깔라고 한 어플을 깔았더니만 제가 모르는 알림음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녹음에 들어가 버렸네요. 죄송해요. 네. 자, 일단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혐오가 형성된 것은 기역과 리을입니다. 예. 자, 이 요인들을 보면요.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의 요인을 보면 밝고 소리나는 물 하나, 전기 충격 하나, 사카린 용액 하나, 메스꺼운 증상을 만들어내는 X선 하나 이렇게 4개의 요인이 나와요. 밝고 소리가 나는 물을 보면 전기 충격을 떠올려서 피하게 되고요. 사카린 용액을 딱 접하게 되면 메스꺼운 증상을 떠올려서 피하게 됩니다. 예, 그쵸? 외부 요인은 외부 요인끼리, 내부 요인은 내부 요인끼리.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밝고 소리가 나는 물을 제공했다고 했지 먹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밝고 소리가 나는 물은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밝고 소리가 나는. 예, 시각과 청각이죠. 불빛, 충격. 그죠? 사카린 용액은 일단 먹었어요. 그 다음에 속이 메스꺼워요. 내부 요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혐오가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33번에 3번이 답이고, 예, 어려운 문제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가? 네. 제가 문제를 안 빼고 또 넣었는데, 여튼, 예. 자, 34번 볼게요. 진화론적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1, 2, 3, 4번은 진화론적 이론이 맞습니다. 5번, 아동과 젊은 성인들을 가르칠 때는 그들의 자연적인 소인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본 게 진화론의 방식이었다고 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34번에 5번이 답이고요. 자, 35번. 고전적 조건화에서 강화란 무엇인가? 강화. 네, 개한테 고기를 가져다 주면 개는 침을 흘리죠. 여기서 고기는 무조건 자극이었습니다. 개에게 특정 반응, 침 흘리기가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게 고기죠. 그래서 답은
무조건 자극입니다. 강한 물이죠. 35번에는 1번이 되는 거고요. 36번은요. 퀘일러의 통찰학습 이론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주어진 어떤 것과 무관했던 구성 요소들이 경험과 재구성에 의해서 목적과 수단이 연결돼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한 거래요. 예. 자, 원숭이의 먹이 취득 방법이 누구를 보고 따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속성을 기초로 상호 연결하는 그런 거. 똑똑한 애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술탄이라는 원숭이가 똑똑했던 거예요. 자, 술탄이라는 원숭이를 높은 청장에 바나나를 매달아둔 어떤 방에 넣어놓고 막대기를 놔둔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천자가 아니라 천장에 딸린 바나나를 따먹는 행동을 관찰해 보니까 술탄이라는 애 엄청 똑똑한 애인 거죠. 예. 주변을 고민하다가 누구의 모방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대기를 들어서 바나나를 딸 수 있었어요. 이거를 통찰학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레빈의 장 이론이니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학습 이론이니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니 이런 얘기 많이 보이시죠? 그쵸? 예. 일단 3번 퀘일러의 통찰 학습 이론이 답이고요. 그 이후에 장 이론이나 시행착오 학습 이론이나 목적적 행동주의나 이런 개념도 정리해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빈의 장 이론은요. 이 장 이론은요. 참 말도 장이 뭐예요? 필드예요. 필드. 예, 벌판, 장, 분야. 그쵸? 인간의 행동을 개인의 현재 상황, 장이죠. 이게 현재 상황. 네. 으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인지심리학에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생활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이 필드, 장입니다. 생활 공간 내에서 개인과 심리적 환경과의 어떤 상호 관계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활 공간 속에서의 개인은 수동적으로만 환경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개인의 어떤 욕구와 요구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딱 한정을 한대요. 예, 그래서 행동과 장, 필드, 생활 공간, 현재 상황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레빈의 장이론 필드 티오리고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학습 이론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고양이가 상자에서 빠져나오려고 위로도 나가보고 밑으로도 나가보고 발버둥 쳐보고 물어도 뜯어보고 여러 가지 하다가 우연히 성공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그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시행착오설 이론, 아까 말한 멀티플 리스판스, 중다 반응의 법칙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톨먼의 목적적 행동주의는요. 이 관찰 가능한 자극과 어떤 바깥으로 나오는 반응을 다룬 목적적 행동주의입니다. 학습은 동기가 필요 없는 어떤 진행적인 과정이고 유기체, 사람, 학습을 하는 대상이 환경의 어떤 측면에 주목할지를 결정하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행동주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 목적을 갖는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심리학은 확실히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이해한 만큼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는 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좀 속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짝이 바른 것 1번, 2번이에요. 이것도 말이 무슨 이런 말을 쓰고 앉았냐고 그냥 자발적이라고 하면 되지. 네. 수의적이라는 말은 자발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말은 뭐다? 불수의적이다. 대한민국에서만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손다이크, 도구적 조건화, 수의적 반응, 자발적 반응 맞잖아요. 그쵸? 고양이가 스스로 빠져나오는 거니까. 파블로프, 고전적 조건화, 불수의적. 유기체는 강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불수의적, 그리고 침 흐르는 건 자동적인 반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맞고 3, 4, 5번은 조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38번. 아까 얘기 나왔네요. 그쵸? 자, 쥐들에게 처음 맛보는 단물, 사카린 용액이라고 했었죠. 요걸 주고 엑스레이를 쬐이면 엑스레이 때문에 구토와 복통이 발생한다. 쥐들 불쌍해요. 그쵸? 자, 그 후에 다시 사카린 용액, 단물을 주면 이 쥐들은 그 물이 구토와 복통을 초래한 것처럼 알아서 마시기를 거부한다. 이것이 바로 가르시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는 아시죠?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태평양에 폭풍우가 휘몰아친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큰 효과가 나온다는 거고, 플라시보 효과, 또 이 부적 연습법,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플라시보 효과는요, 좋아져라 좋아져라 하는 거,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정말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부적 행동, 그러니까 부적 연습법은요, 싫어하는, 그러니까 어떤 요게 좋은 예입니다. 네가 좋아해? 오라 그렇게 좋아? 24시간 내내 꼼짝 말고 해봐. 억제할 때 오히려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반대. 예. 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리를 깔아줘서 그것만 내내 하게 만들어서 흥미가 사라지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예. 글쎄요.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 사람이 하나 망가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여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행동주의가 꼭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를 위한 연구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여튼 39번으로 넘어가서 부적 연습법은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세요. 부적 연습법은 차라리 쉽죠. 그쵸? 자, 고전적 조건화와 관련이 있는 것은 체계적 동감화, 홍수법, 그리고 속어입니다. 토큰 경제와 프림액의 원리는 고전적 조건화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토큰 경제는 요거 조건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시험 통과하는 사람한테 스티커 5장 줄게요. 예. 그리고 너 이거 숙제 다 하고 나면은 비디오로 영화 보게 비디오랜다. 좋아하는 영화 보게 해줄게. 네, 이런 거. 더 좋아하는 과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화 보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과제, 숙제하는 거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거. 낮은 빈도의 행동을 높은 빈도의 행동 앞에 두는 것이 더 좋더라 하는 것이 프림액의 원리입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40번까지만 할게요. 자, 40번. 회피 훈련에 앞서 도피할 수 없는 쇼크를 경험한 개는 쇼크가 종결될 때까지 달리고 짖는 것을 멈추고 슬프죠. 조용하게 있었다. 개는 장애물을 건너 도피하지 않았다. 학습된 무기력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가면 안 될 텐데 우리 번아웃 되는 거랑 정말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자, 40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동영상은 반복해서 보시게 될 것 같은데 네. 4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